당신이 아프면 당신의 인생도 아픕니다. 삶은 고통이다. 이 말에 공감하는 당신은 지금 삶의 어느 지점에 와 있나요? 사람마다 고통에 대한 생각은 다릅니다. 그 고통이 어떤 이에게는 마음의 아픔일 수 있고 몸의 통증일 수 있지요. 그리고 강도의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이는 생채기 하나에도 울고불고 하지만 극한의 통증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점에서 아프다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아무리 타인과 공유하려고 해도 완전히 전달할 수 없지요. 그러다 보니 통증은 객관적이면서도 꽤 주관적이죠. 한의사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그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주려고 노력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찾아오는 통증들은 제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 많기에 전부를 이해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루 종일 아픈 이야기를 듣는 저는 몸의 통증이 삶의 고통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로병사는 사람이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생과 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노와 병이라면 우리는 늙음과 통증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꽤 슬프게 들리지요?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통증은 모두에게 있어 보편적이지만 또 다르게 주관적이고 개인적입니다. 마치 사랑처럼 말이죠. 누구에게나 있지만 나만이 느낀 그 장점, 그 새로움과 설렘을 떠올려 보면 금세 감이 오지 않나요? 사랑과 아픔, 너무나 극단적인 두 단어는 각자이지만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아픔은 다른 양면인 듯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아픔은 사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도 같이 아프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몸의 통증은 삶을 아프게 하지만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알려주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통증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지요. 우리는 다시 통증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태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만큼은 스스로 장악하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죠. 따라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중요한 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입니다.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통증은 신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지요. 나에게 나를 알아달라고 반응하는 일입니다. 몸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껴달라고, 지금 몸이 아프다고 말이죠. 마치 장님 코끼리 더듬듯 하나하나 차분하게 알아가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애정 없이는 이 통증을 잘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겨내기는커녕 이해할 수도 없지요.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왜 갑자기 이러지? 이렇게 아플 바엔 차라리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아프다는 사실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아픈 몸과 마음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통증이 통증으로만 남는다면 삶은 무한한 고통일 겁니다. 그렇지만 통증을 이겨내고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무한한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겠지요. 어디가 좀 불편해도 산다는 것은 조금씩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골이 나 있습니다. 사는 것은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지 않으면 자발스럽다고 생각하고 방정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버릇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지 마세요. 산다는 것은 조금씩 불편한 게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시간이 편하고 즐거워야 하고 보람 있어야 하지요. 이제 몸부터 챙기세요. 알아서 척척 그냥 건강해지는 착한 몸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통해
당신과 함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통증이라는 신호를 알아보는 여행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 통증들 속에서 나의 어떤 것을 알아줘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지를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를 다독이면서 잘 사는 방법까지도 함께 탐구해 볼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과 몸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바보야, 아프면 쉬어. 초록이 지쳐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계절이 오면 급성 요통 환자가 늘어납니다. 도대체 날씨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갑자기 허리를 부여잡고 오는 환자들이 많아지는 걸까요? 저는 이 통증을 김장철 요통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님들이 아픈 이유는 김장김치 절이다가 그렇게 된 것이고, 아버님들이 아픈 이유는 김장김치통 들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웃기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날도 춥고 쌀쌀한데 집에서 보일러를 틀지 않고 김장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치를 치대기에 바닥이 편하니까 꼭 바닥에서 하지요. 한마디로 담 결리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날 허리에 손을 얹고 다리를 절룩이면서 내원하지요. 그럼 저는 이제 김장철이 되었구나 하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담은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 동의보감 담은문에도 담증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세하지 못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에 담 걸렸다고 표현하는 부분들은 근육의 갑작스러운 경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담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이 있지 않다면 치료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치료를 마치면 환자분들이 찜질은 어떤 게 좋은지, 자세는, 운동은 뭘 해야 하는지 등을 묻습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 이런저런 팁을 주면서도 질환에 상관없이 똑같이 권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좀 쉬세요라고 말이죠. 그 사건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다. 잠에서 깨어난 그레고리는 자신이 침대 속에서 흉측한 벌레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변신이라는 소설의 첫 부분입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내가 벌레가 되어 있다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자신이 낯설겠어요. 혹시 이런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낯설다고 느낀 적은요? 저는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엉덩이가 찌릿하면서 갑자기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왜 일어나?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순간은 제가 한의사여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증상이 좌골신경통이라고 생각되어 바로 침 치료를 했거든요. 침 치료를 하고 다시 일어서 봤습니다. 침을 놓기 전보다 훨씬 괜찮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이후로 한동안은 계속 침 치료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어제까지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생기면 당황스럽고 낯설어집니다. 이 상황이 담 결린 것과 유사합니다. 담이란 건 갑자기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는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작은 문제들이 어떤 상황들과 만나 갑자기 불편으로 나타나지요. 그런 면에서 담은 몸의 퇴적물 같은 겁니다. 단지 갑작스럽게 느껴질 뿐이지요. 그럼 우리는 그제야 조치를 하려 듭니다. 담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입니다. 이제 나에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몸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거죠. 담을 포함한 모든 통증이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요. 나를 아껴달라고요. 지금 아프다고요. 그러니 통증에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나를 봐달라는 신호거든요. 통증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춤입니다. 나를 질질 끌고 다니지 마세요. 아픈데도 이건 해야 해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앞으로 아프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운동을 시작해야 해 라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른다는 데서 비롯한다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그냥 힘을 빼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지요.
멈추기 위해서는 습관처럼 나아갔던 발걸음을 멈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멈춤은 새로운 힘을 모으는 운동이죠. 지금 당장 몸에게 휴식을 선물하세요. 그러니 아프다는 멈춤과 같은 뜻입니다. 그게 우리 몸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치료거든요. 첫 치료를 잘 부탁드립니다. 물 먹은 솜마냥. 온몸이 나른한 아침이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 더 그렇죠. 몸이 물 먹은 솜마냥 무겁습니다. 몸은 날씨를 탑니다. 금방 비가 쏟아질 듯 찌뿌둥한 날에는 몸이 천근만근이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요. 그래도 우리는 몸을 움직이면서 무언가를 시작합니다. 무릎이 아파 내원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는 게 불편하다는 환자분에게 평소처럼 침 치료와 함께 생활 티칭도 해드렸습니다. 많이 걷지 않기, 계단 오르내리지 않기, 바닥에 앉지 않기 등을 권해드렸죠. 그러자 환자분의 한탄이 이어졌습니다. 온종일 피곤하기만 하고 자꾸 살만 쪄서 몸이 무거워진다고 말이죠. 그리곤 마지막엔 뭐라도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가만히 있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절부절 못하지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감에 시달립니다. 노곤상에도 두 가지가 있다. 힘을 많이 써서 상하는 것은 순전히 기만 상하고 마음을 많이 써서 상하는 것은 혈까지 함께 상한다. 동의보감, 노곤상의 치료법. 노곤상이란 힘을 써서 권태롭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리했다는 뜻이지요. 무리함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힘을 많이 쓰는 것, 그리고 마음을 많이 쓰는 것이죠. 기만 상하는 것보다 혈까지 함께 상하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마음을 많이 쓰는 것이 더 노곤하게 되고 무리한 상황이죠. 우리가 말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피곤한 상황은 노심상에 해당됩니다. 몸을 쓰지 않을 뿐 마음을 많이 쓴 것이지요. 우리는 뭘 하는지도 모르고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자꾸 일을 합니다. 해야 할 일은 끝없이 밀려오고 자꾸만 생깁니다. 문제는 자꾸 발생하고 내가 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거든요. 자꾸만 피곤한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찾고 노력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플라톤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조건 5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먹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듯한 외모.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한 것의 절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네 번째, 남과 겨뤄 한 사람은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지는 체력. 다섯 번째, 연설했을 때 절반 정도 박수받는 말솜씨. 플라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행복의 조건들과 사뭇 다릅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를 말합니다. 플라톤은 무엇이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 불안, 긴장,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렇듯 행복을 느끼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르지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계속 시도하고 나만의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 명문대라는 학벌, 뷰가 좋은 아파트 등 남보기 좋은 기준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으로만 살다 보면 나는 행복에서 더 멀어집니다. 항상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고 살고 남의 시선을 위해 사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남을 의식할수록 나는 의식을 잃어갑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보다 자신을 깊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우선 멈추세요. 세상에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말입니다. 마침표를 찍고 싶지 않으면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인생에 쉼표를 찍으세요.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하듯이 말이죠. 휴식의 쓸모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기 모드에 들어가죠. 핸드폰 보기, TV 보기, 누워있기 등이죠. 그런데 가끔 이상하지 않던가요? 푹 쉰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하니까요. 그럼 쉰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집에서 쉬었어요 라고 말하지만 집에서 집안 정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도 봐둡니다. 누워서 핸드폰으로 이것저것 쇼핑하고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도 봅니다. TV도 이것저것 돌려보고 재밌는 거를 계속 찾습니다. 갑자기 생각난 친구에게 연락도 하고 이런저런 약속을 잡습니다. 그리고 밖에 한 번도 안 나갔다며 잠시 산책을 다녀옵니다. 이렇게 긴 하루를 보내놓고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왜냐면 진짜 뭘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보이는 것들을 하고 집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도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핸드폰으로 유익한 일을 하지 않아도 배터리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쉰다는 것은 내 의지로 쉼을 만드는 겁니다. 쉼을 만든다니 어렵기만 합니다. 이제껏 쉬었는데 쉰 게 아니라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잘 쉰다는 것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잘 쉬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지요. 나를 리프레시 하는 거죠. 활력이 돌죠. 그런 쉼의 첫 단계는 항상 멈춤과 느낌입니다. 우선 나를 지금 여기에 잘 두는 거겠지요. 그리고 잘 느끼는 겁니다. 이 순간에 온전히 나를 느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숨부터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쉬는 나를 보는 거죠. 코끝을 스치는 공기의 흐름을 느껴보고 코안과 목을 지나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숨이 들어가서 나를 채우고 차면 다시 가슴에서 목을 지나 코로 나오는 것도 느낍니다. 의식적으로 숨을 쉽니다. 그렇게 숨을 유지하는 거죠. 한 번, 두 번 계속 이어지는 나를 느낍니다. 그 다음 움직임도 느껴봅니다. 이번에는 걷기로 해볼게요. 발이 땅에 닿습니다. 뒤꿈치 바깥쪽부터 다 발바닥 중앙으로 착지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바닥 앞부분으로 체중을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발가락 5개를 천천히 느껴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엄지발가락이 땅에서 떨어지겠지요. 그리고 반대편 발도 뒤꿈치부터 땅을 딛습니다. 발이 땅에 닿고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타원형의 날계란이 옆으로 땅바닥에 굴러가는 듯한 모양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느껴보고 온전히 그 상황에 있는 나를 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온전한 쉼으로 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는 쉼이란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대로를 알아주는 거죠. 오늘 내 삶의 쉼표 하나를 찍으세요. 당신만의 행복을 찾는 시작점이 되어줄 겁니다. 불안으로 나를 움직이기보다 생각과 몸을 내 마음에 맞게 두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버팀, 목 부러져요.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날씨가 꾸물꾸물한 어느 날 목에 담이 걸렸다며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죠.
목을 이리저리 움직여보고 만지면서 불편한 곳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손을 대는 순간 딱딱한 어깨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돌덩이 같다는 표현이 딱 어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코 소리가 절로 나왔지요. 그러자 환자분이 어깨 많이 뭉쳤죠? 라고 겸연쩍게 웃으시더군요. 다른 병원에서도 어깨 뭉친 걸 보고 놀란다고 하면서 말이죠. 언제부터 그렇게 어깨가 딱딱했냐고 물으니 원래 그래서 괜찮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분의 어깨에 얼마나 많은 삶의 짐이 얹혀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환자분은 2명의 고등학교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본인은 강의를 업으로 하고 하루 대부분을 컴퓨터 앞에서 강의록을 작성한다고 했죠. 아침엔 식사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다고도 했습니다. 그 후엔 집안일도 하고 강의도 준비하면서 하루를 보내다가 오후엔 아이들을 데려오고 저녁을 준비한다고 했죠. 하루가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분이었습니다. 2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로 누군가의 선생님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밥을 거르기 일쑤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이들 뒷바라지에 잠을 제대로 못 잤지요. 고3 엄마도 고3이라고 하지요. 아이를 둔 부모는 모두 같은 마음인가 봅니다. 아이들의 피로를 본인이 몸소 체험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때문인지 나, 부모, 사회인으로서의 삶의 무게가 오롯이 어깨에 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깨가 무겁지 않을 리 있나요? 삶이 가벼워질 수 있나요? 무거운 어깨에는 삶의 습관이 함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가방을 매는 방향을 알 수 있고 집중할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자세나 스타일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서는 다리의 방향도 어깨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어깨는 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에서 나온 신경이 어깨와 팔을 지배하거든요. 목만 잘 알아도 팔과 어깨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만 알면 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목이 아프기 시작하면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은 두통, 어지러움, 무력감 등이 있습니다. 별 이상이 없는데 자주 어지럽다고 호소하는 분들, 만성적인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경우에 목만 편해져도 불편이 훨씬 감소합니다. 특히 어깨가 너무 무겁다는 분들은 만성적 피로를 호소합니다. 몸이 무겁고 힘이 안 들어간다고 말이죠. 어깨가 무거우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곰 한 마리가 얹혀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목과 어깨가 무겁고 자꾸 손이 간다면 눈도 쉽게 피로해집니다. 거기다가 어깨가 무겁고 짓누르는 듯 느껴지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쉽게 피로가 쌓이게 되지요. 우리가 매일 피로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하는 주범이 바로 어깨와 목입니다. 어깨, 목, 등에서 느껴지는 무거움이 계속되면 두통이 깊어져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지기도 하고 걷다가 갑자기 어지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삶의 무게가 1kg씩 증가하지요. 그러니 거꾸로 생각하면 어깨만 가벼워도 우리의 삶이 1kg씩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 질환을 분류할 때 외감과 내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풍한서습조화라는 외부의 기운에 의한 것이 외감, 그 외 내안의 원인에 의한 것을 내상으로 분류합니다. 풍한서습조화가 무엇인지 느낌이 오지 않는다면 중풍 맞았다 또는 한기 들었다, 더위 먹었다와 같은 말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병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밖에서의 어떤 변화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지요. 이것을 외감에 의한 병이라고 한다면 그 외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질환들을 내상이라고 봅니다. 위는 맑고 부드러운 기운이 있으니 사람이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간다. 만약 머리를 많이 써서
신이 피로하거나 일을 많이 하여 몸이 고통스럽거나 욕심이 줄지 못하거나 생각이 이루지 못하거나 음식이 적당하지 않거나 야기를 잘못 먹으면 모두 몸을 상할 수 있다. 몸이 상한 뒤에는 반드시 조리하고 보해야 한다. 태연하게 이상하다 여기지 않고 마음대로 금기를 범하면 오래 앓았던 증상이 다 사라지기 전에 새로운 증상이 매일 쌓인다. 이렇게 되면 약이 미칠 겨를도 없이 손상된 위기가 다시 온전해질 가망 없어 거의 죽게 된다. 동의보감, 내상에는 음식상과 노곤상이 있다. 동의보감 내상편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몸이 상하는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머리를 많이 쓰는 것, 몸이 고통스러운 것, 욕심을 줄이지 못하는 것, 생각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음식이 적당하지 않은 것, 약을 잘못 먹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노곤상은 머리를 많이 써서 피곤하고 몸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하면 욕심을 줄이지 못하거나 생각을 이루지 못한 것까지를 노곤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피로라는 곰은 먹을 것을 빼면 몸의 고통, 욕심,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긴다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몸을 너무 무리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할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제대로 된 휴식도 없이 몸을 함부로 쓰고 마음을 씁니다. 당연히 근육 운동은 할 겨를도 없고 기본적인 스트레칭조차 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사용으로 점점 목이 거북이처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얼마나 많은 짐을 끌어안고 고군분투하며 살았는지 알잖아요. 그러니 그런 나의 어깨를 토닥여주며 온몸의 힘을 다 빼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고3 엄마께서는 몇 주간 치료를 받으면서 어깨가 가벼워졌다고 좋아했지요. 이렇게라도 그녀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할 수 있다니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일 좀 그만하세요 라는 제 잔소리가 먹혔는지 이제 가끔 산책을 하고 남편에게 설거지도 부탁한다고 하면서 배시시 웃으셨지요. 그녀에게 알려드렸던 자세를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이 자세만으로도 어깨를 짓누르는 곰 한 마리쯤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사장님 의자를 아시죠? 일하려고 만든 의자는 아니라는 듯 뒤로 푹 들어가게 되어 있죠. 몸 전체를 뒤로 기대면 편안하게 넘어가는 느낌도 들고 말이죠. 마치 그 의자에 앉은 듯 몸을 최대한 뒤로 보내고 앉는 겁니다.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장님처럼 최대한 고개를 빳빳이 하고 가슴을 쫙 펴는 겁니다. 마치 척추에 기부스 한 것처럼 뻣뻣하게 굴자고요. 최소한 내 삶에는 내가 사장이니까 말입니다. 그럼 오늘도 뻣뻣하게 당당하게 가슴을 쫙 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곰 따위는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